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는 이번 주는 이제 물 건너갔고 내일이 물 금요일입니다. 건너갔습니다. 예, 물 건너갔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 3말 4초 그러면 3말이면은 3월 26일 날 이제 한 6일 남았습니다. 네, 6일 네. 후에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해서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그 사이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맞습니다. 시점을 보면. 제가 어제 예. 한 11시 정도에 이제 기자들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 제가 아침에 한 얘기가 예. 올해 선거가 올해 예. 요번 주까지 예. 선거 안 한다. 다음 주에 빨라야 다음 주 후반부다. 네, 다음 라고 주 얘기한 후반부. 근거가 네. 뭐냐면 일단 헌재가 선거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예. 그 기일 지정이 임박하면은요 미리 기뜸을 가장 먼저 해준 데가 경찰입니다. 경찰. 예. 왜냐 예. 헌재 주변에 대해서 일단 사전 준비 예. 2, 3일을 그렇죠. 줘야 됩니다. 예. 그럼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제 조치가 뭐라 하냐면 일단 헌재 주변을 전부 다 차벽으로 둘러싸야 되고요. 그 시간이 걸리네. 네, 1km 예. 구간을 전부 다 안전구역으로 해가지고 위험물질, 위험요소를 전부 제거를 해야 돼요. 공백 상태로 이제 만들어야 예, 공백 상태. 예. 그리고 우리가 1인 시 농성하시는 분들 단시까지 전부 다 강제 퇴거를 시킵니다. 그게 필요하네. 이게 보통 2, 3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7시에 그 헌재 주변을 돌고 오늘 아침에 7시에 헌재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는 어제 딱 해서 제가 보고 수요일 아침 하니까 금요일까지 아니다. 결국 그러면은 헌재에서 돌아가는 평의가 문영배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음 주 수요일 이재명 이 선고 지난 빨라야 다음 주 27, 8이고 그리고 4월 18일 문영배 또 이미선이 이제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에 한다. 그래서 빨라야 다음 주 후반부. 늦춰지면 4월 초까지도 늦춰진다. 그러면 3월 26일 날 만약에 2심이 이제 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이제 안 나온 상태에서 이재명의 2심이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아마 이재명 손절론이 바로 나오겠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그대로 안 가더라도 아마 100만 원 이상 형이 좀 낮아질 겁니다. 고법에서 낮아지면은 그래도 적어도 100만 원 벌금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피선거권 이제 몇 개월 박탈형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문영배가 이재명하고 뭐 서로 만화님 잘 계시냐 페북을 왔다 갔다 메시지 했습니까? 그런데 문영배가 진짜 누구랑 친할까?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문영배는 이재명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대2 구도를 못 만들 바에야 탄핵을 인용을 못 만들 바에야 본인은 뭐 이재명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없어. 본인은 결국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추론. 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이 떨어진다면 본인이 인용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의 부담감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런 분들이 이거는 절차적인 위법이 무려 10개 이상이다. 허영 교대 명예교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헌재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얻으면은 가루가 된다. 폐지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심각하다. 지난 3월 7일 날 서울 그 형사 중앙지법 형사 20법 지경 부장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을 봐라. 절차적 명확성. 그렇습니다. 적법성 원칙이 되지 않았느냐. 구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체포 영장이 10시 33분에 집행이 되는데 이미 이 기소 이미 2월 6일 날 이 오전 9시에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요. 1월 26일 오전 9시. 1월 26일 그렇죠. 오전 9시. 그래서 불법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1월 26일 오후 7시에 기소를 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법에서 앞으로 상급 법원에서 재심 파기 우려가 있다. 상당하다라고. 그러면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관 8분도 이걸 생각합니다. 야 정말로 내란죄 삭제해서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뭐 우리가 기록에 대해서 송부촉탁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해버렸어. 또 불법이었죠. 헌재법 40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312조에 야 수사기관에서 진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불인정하는데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렸어.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이런 거 이진우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법의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취철 결정문이 절차적인 정의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헌재 재판관 8분의 머리에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결국은 기각, 각하로 가지 않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쏘아 올린 거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도 이 각하나 기각 쪽으로 가야 된다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충분한 명분이 된 거죠. 명분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각보다는 그래서 각하 쪽에 가까워요. 문형배도 만약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서 야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에서 각하 결론을 내려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거나 거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말 4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결론을 내린다.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 아니면 기각 파면 아니면 직무복귀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옵션이 각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도 똑같이 기각과 같은 효과를 내서 직무복귀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각하면은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1사부 대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없었어. 그러면 다시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재발의를 하잖아요. 재발의 할 때는 그걸 이제 빼겠죠. 내란죄. 똑같은 걸 재발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는. 내란죄를 빼면은 이게 국회에서 다시 이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서 다시 그 의결이 돼버리면은 다시 또 헌재로 다시 가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2명에서 20몇 명까지 이탈했거든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됐을 때 찬성이 204명. 결국 우리 쪽에서 12명이 넘어갔어요. 12명이 넘어갔죠. 최소 12명. 근데 지난번에 내란죄 부분을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이러면은 내가 탄핵안 반대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6명이 우리 쪽으로 다시 쓰면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기각이 돼서 온다고 이제 각하가 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 탄핵 구속 사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도 맞습니다. 이게 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 수호 전쟁의 체제를 탄핵하려고 이거라는 걸 느꼈을 거고 대통령 끌어내는 게 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은 보다 이제 어떤 뭐 개헌도 그렇죠. 국정의 어떤 쇄신책, 새로운 드라이버를 걸면은 쇄신책이라든지 어떤 개헌의 로드맵도 실시할 거고. 특히 당 내도 어떤 이 당에서 뭐 친한계다 친윤계다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체제 수호 전쟁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단결이 해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나서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상황은 안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명, 최소 12명이라고 하면은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고 한 2~3명 정도 이탈을 했다가 갑자기 12명이 이탈하는 게 한동훈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온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한 12명이 이탈을 했는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 위상이 그때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아무도 안 따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 가 있는 분들은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다 원외니까는 투표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장동혁 전 사무총장까지도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재의결을 추진을 해도 이재명 쪽이 그리고 이재명 그때 힘 떨어져서 추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하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임기가 거의 이제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예.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서 정치 개혁이나 개헌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없어지잖아. 예, 예. 지금 이재명 때문에 예, 맞습니다. 2년 반 동안 제대로 이렇게 그 활동을 못해서 2년 반 동안 예. 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예,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제 실각이 되고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뿐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잖아요. 그 대법 확정 판결 나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재명 없는 세상에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개혁 그리고 또 개헌 그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후 변론에서 이 정치 제도 개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직무 복귀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직무 복귀를 하시면 국민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아, 그렇죠. 예, 우선 그게 대통령께서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또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겁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같은 국정의 동반자 개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커지고요. 당 내에서도 어떤 개파를 불문하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런 어떤 이 조치 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의 구속 로드맵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2심 이제 하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 가지고 인신 구속은 안 되겠죠. 집행유예, 1심은 집행유예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박탈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도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그냥 아무것도 그 직위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이 1심에 나오면은 이거는 법정 구속감이거든요. 북한에 좀 뇌물 준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5개 재판, 12개 혐의, 8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대장동의 배임 액수가 무려 그렇죠. 대장동. 4,895억 원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게 133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비 300만 달러. 그래서 토탈 하면은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판사가 60년이라면 60년. 다 합하면은 60년요. 60년 정도 형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검찰이 1차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영장에 보면은 이런 그때 3개 혐의를 했는데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3개를 했는데 그때 다 합하면 그 무기징역감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공소장에. 그런데 그 이재명이 지금 이제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것도 있지만 광주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렇게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국론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코스프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파렴치범이고 자범 수준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어떤 참 이 단군 이래 이 정도의 어떤 그 주요 정치인 중에 이런 비리 혐의에 휩싸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를 들어 광주에 가서 갈라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범 코스프레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범 코스프레 하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그 광장에 방탄복 입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방탄조끼 입으러 그 인천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방탄복 우리가 방탄조끼 이야기했는데 진짜 방탄조끼 입었어요. 진짜 방탄조끼 입고 그 얼마 전에 그 연평동 꽃게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일본에서 납치돼서 현해탄 건너올 때 그 자서전 보면은 나는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또 코스프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치범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지금도 살해 위협
뭐 이런 것도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건데 예. 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고 이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여권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조기 대선이 그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 책을 냈어요. 책을 내고 또 책 내용 보면은 그때 당시 12.3 당시 상황을 적으면서 그때 핵심 쟁점이 뭐냐 하면은 정치인 체포 이야기였어요. 체포해서 홍장원이 이상한 이 메모 가지고 오염된 메모 가지고 주장을 한 그것을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 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들고 나와서 조기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듯이 했고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체포조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동훈도 그렇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또 유승민 의원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을 해서 이 여권 인사들이 마치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뛰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이게 참 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아, 그럼요. 예, 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예, 예. 선거법 2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가 떨어질지 몰라요. 선고가 네. 잘못 떨어지면 자기가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 지역구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곧 날아가니까 내가 뛰겠다. 날아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 예. 인간적인 배신감 안 느끼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죠. 결국 예.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나는 저 사람들 하는 거 헛된 꿈을 쫓고 있다라고. 저는 헛된 꿈을 쫓는다. 제가 예. 처음 12월 달에도 그렇고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 반드시 사러 오십니다.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00%.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영어로 말씀드리면 wish for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소망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참 속도 위반을 해 가면서 해야 되나. 적어도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최소한의 같은 당에 있는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고요. 어떤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다가 또 찬성하다가 뭐 이런 행보. 또 이 여론에 따라서 그러고 그거 이런 상황 하에서 막 뛰고 있는 저 선수들을 보면은 참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인 도리나 의리가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결국 헌재에다가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인용하라고.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을 뺏지 마라.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해줘라.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해도 된다. 그거 며칠 빨리 한다고 그게 뭐 만약에 하더라도 며칠 차인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탄핵 반대를 외치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행보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당원들이 알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또 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거 뭐 문자 보내고 뭐 하는 사람 무진장 많아. 내가 그걸 보면서 같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빼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빼지 이것은 마라. 기본적으로 어떤 예의나 도리에 대한 문제다. 그렇죠. 두 번째, 절대로 대통령 100% 사러 오신다. 복무.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다. 그래서 헛된 꿈이다. 헛된 꿈 꾸지 마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갔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벌써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어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90몇 %? 90몇 % 됐는데 허은하 전 대표가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얼마나 했나 그래서 7만 몇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원이 7만 몇천이다. 거기서 이걸 뽑았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각 하나 기회되면 그건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될 텐데 그 당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사태가 이제 그 조만간 좀 각하 쪽으로 가서 정리가 될 텐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한 3가지 큰 그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왕에 벌어진 일이고 잘 마무리되고 나면은 성과가 저는 한 3가지라고 보는 것이 하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맞습니다. 2030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을 하는 그런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속아내는 작업도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은 우파 정치 진영 안에서 진정으로 이 우파의 가치, 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장을 해했던 사람들이 있다. 자, 그것을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쭉 설명을 드린 조기 대선이 마치 있을 것처럼 자기 정치 막 시작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탄핵거리가 아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연성계엄을 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여권의 정치 기류가 정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2027년에 정상적인 조기 대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선을 치러지는 것을 염두에 두도 잠룡 그룹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의 개인적인 목표 항상 이제 의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가슴 있는 남자와 형제 지정을 맺었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일종의 동맹을 형성을 하는 이런 활동을 되었었는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일단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3가지 두드러진 것 중에 우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정말 진정한 보배, 보물 맞습니다. 보물 찾았습니다. 뭐 전한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당, 우리 진영에 정말로 애국적 전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도권에 너무 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줄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 그러면 야 민주당하고 저쪽 좌파 사발가를 때는 한번 짱돌이야 짱돌. 짱돌이고도 정말 너무 잘 싸운다. 우리는 맞습니다. 뭐냐 모래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야 내가 검찰총장 때 말이야. 내가 그때 그 휴가 기간이었어. 그때 보니까 막 조국에 대해서 매일 언론에 도배를 하는 거야. 나쁜 비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야 조국이 당연히 사퇴하고 뭐 해야 될 줄 알고 그때 민주당 의원은 우연히 만났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러더래.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유 신경 안 쓰냐고 했더니 신경 전혀 안 쓴대요.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우리 상대당 그때 우리 당이 뭐 미래통합당인지 무슨 신한국당인지 모르는데 신한국당 아니 저 신한국당 저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된다고 우리가 별의별 그걸 난리를 치고 잘못을 하더라도 쟤네들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는 애들 이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얕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얕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야 좀 더 전투적으로 처절하게 정말로 이 집념을 가지고 한번 싸우자. 민주당보다 탄핵 인용을 하겠다는 저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맨날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뭐냐면 저는 제가 정치학 교수도 해보고 그렇죠. 정치도 해보고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죠? 박사도 해보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또 교수 생활도 해보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정치 역정이 되게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천 탈락이 공식적으로 4번, 5번 정도 받았고요. 낙선도 해봤고 연속 수도권 5선 하면서 2016년, 2020년 전부 무소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무소속에서 살아오는 비결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정자 길도자 정도는 정즉인이다.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휴머니티, 인간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없는 정치가 없다라고 하지만 진짜 최고의 정치는 인간성이 호소하고 인간미에 곡지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가 정말로 하나의 저의 정도를 실현한 하나의 장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속 갔을 때도 살아오는 거는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저를 찍어주고 사실 또 민당 의원이 잘못돼서 어떤 형살에 이게 있다면 저를 가장 먼저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이런 정치를 꿈을 꾸고 그래서 어떤 인간성 회복의 정치 어떤 그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도 저는 사실 대통령한테도 그랬습니다. 저 배치질 각오했다. 각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국회 예산 추진한 것도 마찬가지로 배치질 각오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성의 곡진하고 가장 의리 지키는 게 최고의 정치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정치인지 제가 한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갇혔던 어떤 정치학 공부를 하고 현실 정치를 느끼고 무소속에서 두 번 살아오고 이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야 나의 정치처럼 한번 실현해 보자는 큰 꿈이 있고요. 그런 정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저는 이게 제가 나댄 게 나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저를 무소속 계속 세워주셨던 분들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고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게 권력에 대한 겸손. 이 권력이라는 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고 그런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내가 권력에 정말로 진정 겸손해지고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저는 정말로 제가 느꼈고 보았고 고난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저의 경험을 어떤 이 저의 공부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라는 세대들한테 야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였어. 또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그리고 젊은이야 야심을 가져라.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저기 2100만 북한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의 압제에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킬 뭔가를 가지고 노력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자유, 이 통일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만주로 뻗어나갈 옛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정말로 우리의 영토가 이게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신당서나 삼국사기에 보면은 저쪽 이 중국의 폐강, 폐수 지역까지 우리 영토가 그게 북경 근처입니다. 그 정도의 과거의 위상을 떨친 이 한국 이 민족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해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 후학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자라는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최후의 제 인생 목표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미래 세대를 견인하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5선 동안 쌓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또 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고 이야기 듣고 싶은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윤상현 의원님은. 특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누구처럼 장관도 자료도 하나 못 받고 장관은 없습니다. 네, 장관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을 칠 때 밀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가장 그때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 캠페인을 주도하고 계신 윤상현 의원님이어서 오늘 꼭 뵙고 싶었고 결국 그래서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핵 반대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쭉 말씀을 들었다시피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캠페인을 하시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하시려라. 조금 전에 100% 직무 복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복귀하시고요. 복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3대 검 카르텔 세력.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거인 카르텔, 종북주사법 카르텔 척결해야 됩니다. 하실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정말로 잘해 놓으셨고요. 한미를 삼각해는요
이 체제 그리고 우리가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다시 세우실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윤상현 의원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직무 복귀를 한 이후에도 같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상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